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결혼까지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인생의 쓴맛을 느낀 30대 여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전부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게다가 그것이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면요. 사랑이라는 마음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연은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가의 실체를 알게 된 그런 충격적인 저의 실제 경험담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그들의 욕망을 이용해 통쾌한 복수를 펼쳤습니다. 그 치밀하고도 짜릿한 복수극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사연 보냈어요.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과 통쾌함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4세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취업했고 다행히 안정적인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지내왔어요.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너는 곧 결혼할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연애에 진지한 편이었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늘 바라고 꿈꿔왔습니다. 그러다 만난 사람이 바로 전 남자친구예요. 실명을 거론할 수 없어서 가명으로 전 남자친구를 민재라고 칭하겠습니다. 민재는 동료의 소개로 만났고 첫 만남부터 느낌이 좋았습니다. 공감 능력도 좋고 매너도 있고 무엇보다 저와의 만남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좋았어요. 저는 결혼을 꿈꾸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기 때문에 결혼 가치관이 맞는 사람과 사랑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민재는 그런 저와 딱 맞았어요. 마치 제 운명을 만난 거라 착각이 들 만큼 말이죠. 민재는 제게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내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가 나오곤 했습니다. 민재는 외동아들이었는데 특이하게 친누나처럼 지내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했어요. 그 누나는 남자친구보다 2살 위인데 집안 사정 때문에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 남매처럼 지낸 누나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포함해서 부모님 모두 그 누나를 거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누나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시각으로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정확하게 따지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을까 싶겠죠? 그래도 여자인지라 알게 모르게 질투 같은 걸 느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조금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남자친구가 그 누나와 나눈 카톡 대화를 자주 보여줬고 여러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정말 친누나처럼 잘 챙겨주는구나 생각됐어요. 남자친구가 사실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친누나라고 생각될 만큼 가족처럼 지내는 분위기였고 그렇다 보니 여자로서 위기감이 느껴지거나 질투될 만한 요인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누나라는 사람은 원래 남자친구네 집 바로 옆집에 살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독립해서 혼자 산다고 했고 남자친구랑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우리 누나는 말이야, 진짜 똑 부러져.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그 누나분은 참 잘 따르는 것 같네? 아무래도 누나가 날 많이 챙겨줘서 그런 것 같아. 마치 엄마 같달까? 부모님의 맞벌이로 나 혼자 집에 있는 날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누나가 엄마 대신 날 챙겨줬어.
결혼하면 너랑도 꼭 친해졌으면 좋겠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생판 남이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남자친구를 잘 챙겨줬다고 하니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예쁜 연애를 이어가다가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결혼 준비도 빠르게 진행됐고 상견례도 날짜를 잡았죠. 그리고 문제의 그날이 오기 전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그 누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에게 누나는 친누나와도 마찬가지라 상견례 때 같이 식사하자고 하고 싶었는데 누나분이 어떻게 그러냐고 제가 부담스러워할 거라면서 거절했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상견례를 하기 전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식사나 하자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남자친구한테 말로만 전해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었죠. 그래서 알겠다고 했고 따로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이날 처음으로 그 누나라는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남자친구한테 듣던 대로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저한테 상냥하게 참 잘 대해주셨지만 남자친구를 정말 친동생처럼 아껴주고 챙겨주는 게 보이더라고요. 또 남자친구는 어린아이처럼 자연스럽게 그 누나분의 챙김을 받았고요. 정말 한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는구나 싶은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따로 만나 맛있게 식사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문제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바로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어요. 부모님과 저는 분위기 좋은 고급 한정식 집에서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을 기다리며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기다리던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이 들어오셨는데 맨 마지막에 그 누나라는 사람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남자친구를 쳐다봤습니다. 남자친구는 멋쩍게 웃으면서 어쩌다 보니 같이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가 그런 저희를 쳐다보더니 본인이 같이 가자고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내가 같이 가자고 데리고 왔어. 아무리 그래도 어려서부터 나 대신 우리 아들을 키워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자리에 함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우리한테는 정말 가족이나 다름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새아기도 형님으로 생각하고 모셔. 저번에 한번 봐서 어색하거나 그런 건 없지? 아무렇지 않은 듯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는 자리에 앉았고 누나라는 사람은 예비 시부모와 남자친구 사이에 떡하니 앉았어요. 그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영문 모를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만한 게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외동인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대뜸 누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놀라신 거죠. 그전에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건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이라고 해도 친누나도 아니고 상견례 때 참석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서둘러 남자친구 대신 제가 그 누나라는 사람의 정체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그제야 이해된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누나도 아닌데 참석하는 건 조금 오버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만한 사정을 알고 있으니 그냥 웃으며 대답을 대신했어요.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했고 저희 부모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셨지만 엄마의 시선이 조금 난처했는지 누나분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같이 끼어도 되는지 고민스러워서 참석하기 망설여졌어요. 아무리 가족처럼 지낸 사이라고 해도 친누나가 아닌 건 맞으니까. 그래서 참석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도 그렇고 민재가 하도 같이 가자고 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됐네요. 하도 가족처럼 지내서 그런가 누나라는 사람은
예비 시부모님을 아예 엄마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시모도 그런 누나분을 딸이라고 칭했고요. 예비 시모가 엄마한테 넉살 좋게 웃으며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들을 누나처럼 챙겨주고 예뻐해 주었다고 부연 설명을 해줬고, 엄마는 그제야 마지못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잘 왔다며 누나분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순탄하게 잘 흘러갔어요. 준비한 음식이 나오고 맛있게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웃음이 멈추지 않는 화기애애한 상황에 저는 앞으로 이 가족과 잘 지낼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함께 그려나갈 미래를 계속해서 상상하게 됐고요. 하지만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는 식사를 마무리하고 일어나기 전 미리 계산을 하고 와야겠다는 생각에 잠시 카운터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상견례 비용을 결제하고 다시 룸으로 들어가려는데 곧 마무리할 분위기라 그 전에 화장실을 들렀다 가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비어있는 칸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막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와 함께 주고받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민재의 누나와 예비 시모였어요. 저는 나가려다가 멈칫하고 가만히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뭔가 저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같은 상황이라 나가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둘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그게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 화장실에서 지옥을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어머님, 저 여자가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 이번엔 진짜 걸려든 것 같아. 재산도 꽤 있고 직장도 탄탄하고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겠어. 혼인신고만 마무리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적당한 증거 잡아서 이혼소송 넣으면 반반 나누는 거지 뭐. 어쨌거나 있는 집 자식이라 떨어질 게 많겠어. 마지막이라고 해도 긴장 놓치면 안 되는 거 알지? 아, 그럼요 어머니. 저만 믿으세요. 아무도 없는 척 숨죽여 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그 둘은 저 말을 끝으로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고요해진 화장실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채 움직이지 못하고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마치 온몸이 굳은 것처럼 다리가 꿈쩍도 하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 혼인신고? 반반 나눈다? 그건 며느리를 맞이하는 예비가족의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덩그러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룸으로 돌아갔죠. 예비시모가 어딜 다녀오는 거냐고 묻길래 그냥 잠깐 뭐 좀 가지러 차에 다녀왔다며 둘러댔어요. 그렇게 상견례는 마무리되었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여전히 둘의 대화를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결론을 내렸죠. 아무래도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고요. 내가 착각한 거다.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왜 그런 대화를 나눈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엇보다 알 수 없는 찜찜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노트북을 켜서 그 누나라는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SNS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누나라는 사람의 SNS 계정을 들어가서 살펴보니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것 같은 사진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고 그것 말고는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와 있는 사진만 살펴보는데 뭔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받았다거나 같이 실외 데이트를 하는 사진이었는데 신기하게 죄다 남자친구의 얼굴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손이나 뒤통수 등 신체 부위만 살짝 보이는 정도였고 얼굴이 나오게끔
같이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하다 싶었죠. 데이트하면서 같이 사진도 안 찍었나? 남자친구 얼굴이 나온 사진이 어떻게 단 한 장도 없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다 그 순간 저는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누나분이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잡고 있는 손이 어디서 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보다가 그 손에 있는 점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신기하게도 사진 속의 점 위치가 제 남자친구인 민재 손에 난 점의 위치와 동일했습니다. 뭐지? 누나분의 남자친구와 민재 손에 난 점의 위치가 똑같네? 처음에는 뭐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신기하게 여겼는데 사진을 보면 볼수록 묘하게 민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죄다 남자친구의 얼굴이 없는 것도 이상하고 무엇보다 뒤통수나 손, 등 이렇게 살짝 나오게끔 찍혀 있었다고 했잖아요. 글쎄 보다 보니까 뒤통수와 손, 등이 전부 제 남자친구인 민재와 똑같았습니다. 사진을 설명하는 글에는 오랜만에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거라고 적혀 있었는데 왜 사진 속 남자가 민재인 건지 혼란스럽더라고요. 이때부터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살펴본 건데 이거 진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전문업체에 뒷조사를 맡겼습니다. 아무래도 제 힘만으로는 역부족일 것 같아서요. 그리고 며칠 후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전부 거짓이었어요. 민재는 유부남이었고 그 누나라는 사람은 사실 민재의 부인이었던 겁니다. 법적으로는 깨끗하지만 사실혼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이였죠. 둘은 3년 전부터 한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심지어 둘 사이에 아이까지 낳아서 키웠습니다. 아이의 호적은 누나라는 사람한테 올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조사하다 보니 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저를 속여 결혼을 빙자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만나기 이전에 여러 여자에게 사기친 경험이 있더라고요. 저는 엄청난 충격에 제정신을 못 차릴 만큼 한동안 미친 사람처럼 무너진 채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2년 놈들을 찾아가 분이 풀릴 때까지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었지만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어서 꾹 참았습니다. 얼마나 나를 만만한 호구로 생각했으면 접근해서 사기치려 했을까 생각하니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없겠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저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엄청난 상처에 미친 듯이 울고 아파했지만 이대로 무너지는 건 나를 더 불쌍하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되어 마음 강하게 먹고 복수를 계획했어요. 처음에는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까지 모두 한통속으로 제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니까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고만 하기에는 너무 약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상처를 받았는데 신고하고 죗값 받게 하는 것으로 분이 안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사기에는 똑같이 사기로 되갚음해주고자 마음 먹었어요. 그들의 욕망은 분명했습니다. 애초에 제게 접근한 이유가 돈이니까 똑같이 돈으로 복수하면 되겠다는 결론이 났어요. 민재는 흘러가는 식으로 제게 재산 이야기를 몇 번 물은 적이 있었고 저의 삼촌이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유난히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면 어떨까? 진짜 유산을 미끼로 그들을 유인한다면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우선 민재를 속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속일 만한 자료와 장치를 만들어 놓고 계획대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민재는 그동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냐며 걱정하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진실을 알게 된 후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남자친구와 연락할 정신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바쁘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연락을 피했어요. 그러다 며칠 만에 제가 연락하니까 그동안 걱정 많이 했다고 하길래 저는 그동안 연락을 잘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 뒤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카페에서 만났고 민재는 상에 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걱정 어린 시선으로 쳐다봤어요. 뭐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그동안 아프기라도 한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신경 쓰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사실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는데 우리 삼촌 말이야. 삼촌한테 조금 일이 생겼어. 삼촌? 그 해외에서 사업하신다는... 맞아.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삼촌 사업이 되게 잘 되고 있거든. 그런데 삼촌이 크게 아프시는 바람에 더 이상 사업을 못할 것 같다고 하셔. 삼촌이 벌려놓은 것들이 꽤 되는데 그걸 정리하려고 하니 골치 아프더라고. 남자친구가 사업하는 삼촌에게 큰 관심을 보였으니 그걸 미끼로 거짓말을 투척했습니다. 삼촌은 미혼이고 혼자 해외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암에 걸리는 바람에 그간 해오던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간 벌려놓은 것들을 철수하면서 내 명의로 부동산이랑 주식 계좌를 넘겨주기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삼촌은 혼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평소 딸처럼 생각하고 귀여워했던 내게 다 넘겨줄 생각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부동산은 서로 시내에 있는 상가 2채 정도고 해외 주식 계좌로 꽤 많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걸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데 막막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흘렸더니 민재는 잠시 골똘히 생각하다가 제게 그러더군요. 그만한 재산을 넘겨받으면 상속세가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겠냐고. 저는 이런 걸 잘 모른다고 하자 본인은 이런 쪽으로 잘 알고 있어서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걸 두고 미끼를 물어버렸다고 하죠? 민재는 제가 뿌린 떡밥을 확 낚아챘습니다. 제가 모든 정체를 알고 역으로 사기치려고 한다는 걸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손쉽게 걸려든 것 같았어요. 혹시나 의심하면 어쩌나 싶어서 증거자료까지 확실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니까 별다른 의심 없이 확 넘어오더라고요. 아무튼 그 일 있고 나서 민재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누나가 이런 쪽으로 본인보다 더 빠삭하다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고 한번 만나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자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는 누나분과 한 음식점에서 만났어요. 식사하던 중 그 자리에서 누나라는 사람이 그러더군요. 상속받는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요. 민재한테 듣고 깜짝 놀랐어요. 대충 사는 집안인 건 알았는데 그 정도로 잘 사는 줄은 몰랐거든요. 삼촌분 사정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앉아서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게 큰 재산을 물려주시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아서 관리해야죠. 그래서 말인데 그 건물하고 주식 계좌 민재랑 나눠 갖는 건 어때요? 누나라는 사람은 제 명의로 다 받는 것보다 공동 명의로 돌리는 게 더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거고 부부로 살아갈 텐데 공동 명의로 해서 같이 관리하는 게 더 수월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제가 이런 쪽으로는 아는 게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잘 아는 남편이 같이 맡아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손에 불끈 힘이 들어갔어요.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그들 몰래 손에 불끈 힘을 주고 꽉 쥐었습니다. 제가 던진 떡밥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니까 사정없이 물어뜯기 좋게 유도하는 게 뻔히 보여서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그들의 속셈이 뭔지 뻔히 아는 상황이니까 저를 바보처럼 생각하는 게 기분 더러웠습니다. 챙겨주는 척하면서 빼앗아가려고 궁리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것들이 나한테 제대로 털러가려고 하는구나. 목적을 위해 알차게도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수작이 역겨웠지만 저는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자친구에게 의지하는 척 맞장구를 쳤죠.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이 원할 만한 떡밥을 던졌습니다. 삼촌이 내게 물려주라는 재산 말이야. 삼촌이 정리되는 대로 하나씩 물려주신다고 했어.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명의로 받으려고 했는데 일이 조금 생겼어. 남자친구는 무슨 문제인지 물어봤고 저는 계획한 대로 분위기를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일만 남았는데 삼촌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문제가 생겨서 돈이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걸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죠. 그것만 해결되면 묶여있는 돈 바로 풀리고 줄줄이 상속받는 일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무슨 일 때문에 돈이 묶여있는 거냐고 물었고 저는 남자친구가 속을 만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해 줬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잠시 고민하더니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 9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자 남자친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눈치를 살피다가 주변에 돈 나올 곳이 있나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마땅치 않다고 했고 물려받을 때 들어갈 돈도 상당해서 골치 아픈 상황이라고 했어요. 재산 다 물려받으면 전부 해결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도 골치 아파서 재산이고 뭐고 그냥 다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말을 슬쩍 흘리니까 남자친구는 흠칫 놀라더니 그 많은 재산을 왜 포기하냐고 말리더군요. 그러면서 고민 끝에 9천만 원이면 되냐고 본인이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만 시간을 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이틀 후 남자친구는 약속한 대로 돈을 마련해 왔습니다. 갑자기 혼자 9천만 원을 마련하기는 시간상으로 부족해서 본인 9천만 원, 예비 시부모가 2천, 그리고 민재의 누나가 4천만 원을 보냈다고 했어요. 이거 우리 가족들이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 싹 다 모아서 주는 거야? 그래? 이렇게까지 도와주시고 고마워서 어떡해? 이 돈 정말 받아도 되는 거야? 그럼 묶여있는 돈만 해결되면 바로 돌려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묶인 거 풀리면 받은 돈 바로 돌려줄게. 정말 고마워 민재야. 이 돈으로 삼촌 일 잘 해결할게. 제가 제시한 증거 자료들이 워낙 확실해서 큰 의심은 하지 않았지만 살짝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합해서 돈을 모아준 거라 그런지 해결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냐고 재차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다며 남자친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저는 민재에게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업체를 통해 그들이 다른 여자들에게 사기친 증거를 모았고 민재에게 받은 1억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아니라 이들이 더럽게 벌어서 준 1억 조금도 관심 없었어요. 그리고 그 돈은 그들의 돈이 아니라 피해 입은 사람들의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사기친 부분을 신고하며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돈으로 돌려줬어요. 그리고 다음 날 민재에게 일이 잘 해결됐다면서 돈을 전해주겠다고 했고 겸사겸사 축하 파티할 겸 한자리에 모여 식사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민재와 그의 누나 그리고 민재의 부모님까지 모두 모였어요.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제가 몰래 칼을 갈고 어마어마하게 판 벌린 줄도 모르고 좋다고 웃고 떠들며 신나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제게 일이 잘 해결돼서 다행이라며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정말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돈 관리하는 건 일절 걱정하지 말라고 남자친구와 누나가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믿고 맡기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을 대신했어요.
이 자리는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공동명의로 물려받은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고 저는 그들에게 벌을 줄 생각에 기분이 좋았거든요. 서로 다른 이유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최후의 만찬을 마쳐갈 때쯤 저는 민재에게 서류를 하나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 내 선물이지. 선물? 혹시 삼촌한테 물려받은 재산이야? 아니면 나한테 물려주신 건가? 남자친구는 김칫국을 사발째로 들이부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뭐가 그리도 좋은지 입이 아주 귀에 걸렸더라고요. 민재는 서둘러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우리 명의로 상속된 재산 목록이거나 삼촌이 자신에게 물려준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열어봤어요. 하지만 제가 넣어둔 서류는 그런 게 아닌 고소장이었습니다. 이내 내용물을 확인한 남자친구의 표정이 싹 굳기 시작하더니 떨리는 눈동자와 목소리로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봤는데 모르겠어? 거기 써져 있잖아. 고소장이라고. 제 말에 주변 분위기는 순식간으로 굳어졌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식사하던 민재의 부모와 그의 누나는 파랗게 질린 민재의 표정을 확인하더니 식사를 멈추고 저와 민재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내 누나라는 사람이 민재 손에 들린 서류를 빼앗아 읽더니 민재와 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사기치는 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뭐 이까진 일로 놀라고 그래. 아, 남한테 사기 쳐보기만 했지 당한 건 처음이라서 그런가? 이게 다 뭐야? 너 설마 다 알고 있었어? 그럼 다 알고 있었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무슨 사기꾼들이 이렇게 순진해? 묶여있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야. 물려받은 재산? 그딴 거 없어. 우리 삼촌 아프다는 것도 다 너 속이려고 거짓말한 거거든. 뭐? 제가 던진 폭탄에 그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민재는 엄청나게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을 보니 제가 받은 고통이 어느 정도 전달되었다는 생각에 통쾌하더라고요. 민재 포함해서 4사람 모두 열심히 눈알 굴리며 생각에 잠겼고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한 잔 마셨어요. 그들은 똥줄 타고 있는데 오로지 저만 그 상황을 즐길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민재의 부모라는 인간들은 우리 돈 못 받는 거냐고 발을 동동거렸고 민재한테 그렇게 제대로 알아봤어야지 이게 무슨 일이냐고 타박하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골치 아프다는 듯 잔뜩 인상을 구기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 사기꾼인 본인조차 속을 만큼 증거가 확실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묻더군요. 이 와중에 그게 그렇게 궁금한가 싶었지만 알려줘서 나쁠 거 없으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줬습니다. 이 와중에 그게 궁금해? 그래 뭐 그렇다면 이야기해줄게. 나 하나 속이려고 작정하고 접근했을 텐데 어디서 꼬리가 밟혔나 궁금하겠지. 내가 처음 이상하다는 눈치를 챈 건 상견례 때야. 카운터 가서 계산하고 돌아가는 길에 화장실에 들렸는데 그때 네 엄마하고 누나가 들어오더라. 그리고 둘이 나눈 대화가 이상하길래 뒷조사 좀 해봤지.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져 있더라고. 대화가 하도 깨름칙해서 알아본 건데 엄청난 대화가 낚인 거야. 글쎄, 너 포함해서 너희 가족 전부 사기꾼이더라. 나 말고 이미 피해자가 여럿 있던데? 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표정이 싹 굳어졌습니다. 민재는 눈을 감고 망했다는 표정을 지었고 민재의 엄마는 가족들의 눈치를 살폈어요. 이내 민재는 자신의 엄마와 누나를 향해 그렇게 입조심하라고 했는데 칠칠 맞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둘 때문에 다 망했다고 하자 민재 엄마는
제가 화장실에 있을 줄 알았겠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실수한 거다. 없는 척 몰래 엿들은 제가 이상한 거지 본인들은 정말 몰랐다면서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민재의 누나도 맞는다며 맞장구를 치더니 저를 노려보며 화살을 돌렸어요. 다 알았으면 조용히 사라질 것이지. 감히 우리한테 사기를 쳐? 너 사기꾼한테 사기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우리 무서운 사람들이야. 큰일 치기 싫으면 그 돈 당장 내놔. 안 그러면 진짜 죽어? 진정하세요, 민재 누나. 아니, 민재 누나가 아니라 민재 아내분이라고 해야 하나? 사실혼 관계에 아이까지 있던데 어떻게 이런 사기에 가담할 수 있지? 그래도 민재가 애아빠인데 나랑 있는 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았나 봐? 그런 거 다 무시할 만큼 그렇게 돈이 좋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네. 뭐? 이게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하지?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다 들킨 마당에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줄 아니? 그 서류에 적혀있는 고소장 못 봤어? 나 너희 고소했어, 사기죄로. 그리고 나한테 사기친 거랑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친 것까지 싹 다 증거 만들어서 경찰에 넘겼어. 고로 다 끝이야. 나한테 어떻게 해보려면 죗값 다 받은 다음에나 가능할걸? 뭐가 사기야? 사기치려고 접근한 건 맞지만 아직 사기친 건 없잖아. 역시 사기꾼들은 생각하는 것부터가 다르구나. 둘이 혼인신고만 안 했지 부부나 다름없잖아. 믿었던 남자친구는 유부남이고 누나라는 사람은 아내래.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야? 피해받은 게 없다고? 난 이미 엄청난 피해를 받았어. 혼인빙자, 재산 편취, 모든 증거 다 확보된 상태야. 곧 경찰이 너희들 다 잡으러 올 거야. 뭐 그렇게 억울하면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든가. 경찰이란 말에 모두들 흠칫 놀랬고 민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누나라는 사람은 애써 괜찮은 척 보였지만 덜덜 떨리는 손과 눈동자를 감추지 못했어요. 민재의 부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상황을 살피다가 도망치려고 했고 마침 잠복해 있던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그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사기꾼인 게 다 들킨 마당에 뭐가 그리도 당당한지 민재와 그의 누나는 붙잡힌 경찰들에게 이거 놓으라고 죄가 없다며 고래고래 소리쳤고 민재의 부모는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레스토랑을 뛰어다니다가 우스꽝스럽게 잡혔어요. 이 와중에 자식과 며느리만 내버려 두고 도망가려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의 수준이 저러니 민재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 싶었어요. 경찰서로 이동한 뒤 저는 피해자 겸 증인 신분으로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했고 뻔뻔하게 나오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모조리 눈에 담았습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었지만 경찰이 증거를 들이밀자 말문이 막혔는지 묵비권을 행사했고 나중에는 변호사를 불러달라면서 뻔뻔하게 나왔어요. 그러던 중 민재는 보고 배운 것처럼 어떻게든 혼자 빠져나가려고 제게 거짓된 사랑을 들먹였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너한테 사기치려고 접근한 거 맞아. 부모님이 있는 집 자식이라 빼먹을 게 많다고 하셨거든. 그런데 널 만나면서 난 달라지기 시작했어. 믿기 어렵겠지만 그동안 너한테 보인 행동, 전했던 말 모두 진심이야. 나 너 정말 사랑했어. 그래서 어떻게든 바로잡고 싶었어. 네 앞에 조금이라도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 부모님하고 이 사람은 널 속이려 했지만 난 아니야. 난 널 돕고 싶었고 다 바로잡으려고 했어. 진짜야.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나는 믿어야 해. 우리 서로 사랑했잖아. 네가 지금도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내 말 믿어줘. 나 진짜 너한테 사기칠 마음 조금도 없어. 첫 만남은 일부러 접근한 거지만 그 이유는 달라. 전부 진심이었단 말이야. 민재는 끝까지 저를 만만하게 봤습니다. 이딴 말로 제 감정을 이용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이게 끝까지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싶어서 울컥 화가 났어요. 민재의 말에 그의 부모와 누나란 사람은 발악하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혼자 살려고 배신하기 있냐고 원망 어린 말을 던졌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민재는 그들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고 오로지 저만 쳐다봤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한 표정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민재에게 성큼성큼 걸어갔고 있는 힘껏 민재의 뺨을 날렸어요. 갑작스런 돌발 행동에 민재는 얼빠진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런 민재를 죽여버릴 기세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딴 개소리에 내가 넘어갈 것 같냐고. 날 너무도 우습게 여기나 본데 꿈깨라고 했습니다. 사기꾼 말을 믿을 만큼 그렇게 바보는 아니라고 말하며 절대로 너와 내 가족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은 심정이지만 이쯤으로 마무리하는 거니까 그 입 닫고 내가 지은 죄 순순히 받으라고 했어요. 민재는 허탈한 표정으로 이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 숙여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렇게 제 복수는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서에서 모든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경찰서를 나서기 전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고 나서 혹시라도 복수할 생각이라면 애초에 접으라고 했어요. 순순히 당하지도 않겠지만 받은 만큼 2배, 3배, 10배로 돌려줄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 있으면 덤벼보라고 하고는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날 이후 제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사기 혐의로 전부 불구속 수사를 받다가 이내 재판에 따라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제가 경찰에 제출한 그들의 돈 9천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반환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저와 같이 큰 충격에 빠지셨지만 현명하게 잘 대처했다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이 일을 보내고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수에 성공해서 홀가분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허탈함과 공허함에 제 지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죠. 그리고 상처받은 제 마음을 어떻게든 치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간혹 이 사실을 아는 지인이나 부모님은 혹시라도 보복당하면 어쩌나 걱정 어린 말을 건네시곤 했습니다. 하나도 겁나지 않고 괜찮다고 하는 건 물론 거짓말이죠. 그런 큰일을 치르고 사기꾼들을 처리했는데 아무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역시 혹시라도 보복하면 어쩌나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그들이고 저는 피해자잖아요. 피해자가 당당해야지 두려워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고 마음이 약해질수록 더욱더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에 저를 지킬 방법을 생각하고 또 그만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를 믿는 거였습니다. 만일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겪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저와 같이 이렇게 복수하기는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보다 더 크게 복수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는 정말 제 선에서 잘 싸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대견하고 잘했다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이때처럼 얼마든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는 또 현명하게 대처할 테니 그런 저를 믿기로 했죠. 경찰서를 빠져나올 때 경찰분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것들이 보복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바로 조치를 취해주겠다며 경찰분이 명함을 한 장 건네주셨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 스스로도 그들을 상대할 수 있으니 또 앞으로도 그 힘을 계속 키워나갈 거니까 크게 걱정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걱정, 고민 다 떨쳐내고 마음 편히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지내면서 중간중간 경찰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가족 모두
교도소로 뿔뿔이 흩어져서 지내고 있고 형량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몇 년간 고생 좀 할 거라고 하더군요. 웃기게도 남자친구였던 그 사기꾼 놈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저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었다고 주장하며 판사님마저 속이려고 했대요. 그 와중에 반성은커녕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하다니 정말 타고난 사기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그들이 개가천선하고 지은 죄를 반성할 거란 기대는 안 해요. 그냥 지은 죄의 무게를 오롯이 짊어지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저는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욕망으로 접근한 그들에게 당한 건 분명 슬픈 일이지만 그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지킬 수 있었고 무엇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믿는 건 중요하지만 그만큼 나 자신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의 진심을 짓밟으려 한다면 반드시 맞설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린 제 사연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사이다 같은 시원함이 전해졌는지 모르겠네요.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